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거래 연속 상승을 하는데 그래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래도 대형주는 선방하고 있고 코스닥은 그동안 오른 만큼 7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변동성을 잘 체크해야 되는 요즘 장입니다. 안과 밖의 재료들 저희가 고루고루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막혀있는 이유는 이걸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서 이 시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채금리가 4.7%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4.68로 마감은 됐습니다만. 고공행진을 이어가는데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어제 그 시장이 좀 채권 시장이 좀 출렁였던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 이 부분이 좀 논의됐다는 소식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좀 출렁였는데요. 저것 때문에 온도가 또 식었어요. 네? 온도가 또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보편적인 관세에다가 뭐 법적인 정당성을 그 갖추려면 보편적 관세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대통령이 비상 사태 시기에 예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수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해야 되는데요. 그 법안이 이제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통해서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환율이 더 약세로 갈 테니까 통화 가치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있고 미국에서도 수입하는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장중에는 좀 시장을 움찔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20년물은 장중에 5%를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계속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금리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제는 뭐 보편적인 관세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였지만 작년 10월 이후에 저점을 찍고 이제 국채금리가 꽤 많이 올랐는데요. 그 오른 대부분의 요인들은 장기채 수급 때문이에요.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게 기간 프리미엄이다, 뭐 텀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텀 프리미엄은 단기채보다 장기채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채 발행이 너무 많이 늘어서 금리가 상승하면 가격이 하락할 테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나는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할 거야라는 것이 이제 텀 프리미엄의 정의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 10월 이후에 금리 상승분의 거의 90%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는 요인은 국채 발행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럼 왜 발행이 많은가? 뭐 당연히 재정 적자의 이슈죠. 재정 적자가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정부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너무 많은 부채를 썼고요.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의 60%가 이자를 갚는 데 쓰여질 것이다. 뭐 얘기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작년 예산 기준으로 국방비보다 이자 지출이 더 많다라는 얘기도 뭐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그러면 재정 지출을 좀 줄이면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감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줄일 수 있는 요인은 복지 예산 정도, 국방비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대부분 복지 예산이 뭐 고령자에 대한 지원, 뭐 퇴직금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미국이 지금 그 고령자들의 인구 구조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선거에서 좀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최근 국채 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기 채권 금리는 단기 채권 금리에 기간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 미국 국제금리 상승세가 좀 이례적이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행보가 좀 다르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작년 9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1%포인트 정도 내렸는데 오히려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제금리가 1%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서 이건 좀 중요한 상황 같고요. 어쨌든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국채 발행은 지속될 텐데 그런 부분이 금리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또 보면은 이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네. 쓰이더라고요. 참 네. 단어는 잘 조합해서 쓰는 것 같은데. 네.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걸 또 보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더디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미 12월 달 FOMC에서 우리가 봤죠. 뭐 올해 4번 인하의 점도표가 2번으로 바뀌었는데요. 뭐 그 배경은 아시다시피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높아졌고 당시에 발표됐던 경제 전망을 보면 성장률 전망도 물론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네. 2025년도 올해의 물가 전망 그리고 근원 물가 전망을 꽤 많이 대폭 올려잡았거든요. 2.5%니까 물가 목표치가 2%라는 걸 감안하면 올해도 2.5%를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도 2%를 위에 2.1, 뭐 2.2 이 정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좀 끈질기게 잡히기가 좀 어렵다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준 것이 지난 12월 FOMC였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된 의사록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대부분 참석자들이 연준의 멤버들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꾸준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예상보다 좀 높은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무역이나 이민 정책,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거나 이민 정책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더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감세나 규제 완화 정책들은 성장을 또 자극하는 정책이니까 역시 네네네. 또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 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을 향한 2%로 내려가는 진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뭐 명백하게 많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뭐 눈에 띄는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 대여섯 명의 참석자들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안정되는 과정이 일시적으로 멈췄거나 혹은 멈출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에 주목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어저께였죠, 그저께였죠. 뭐 박힌 그 리치몬드 연준 총재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 그러니까 위쪽으로 물가가 올라갈 리스크가 낮아지는 하방 리스크보다 더 크다. 라는 이야기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위험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의사록만 보면 12월 FOMC 때의 매파적인 분위기가 뭐 물씬 그대로 예상대로 담겨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래에 코멘트 중에서 그래도 비둘기적인 멘트가 굉장히 묵직하게 한 방이 들어가 있었던 게 있거든요. 아직 언론에서 그 부분은 뭐 많이 주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뭐 어떤 건가요? 어저께 그 의사록에도 담겼고요. 똑같이 어떤 그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연준 이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파리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무슨 연설이었냐면 작년에 인플레이션은 대체적으로 이제 주거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근데 주거비 물가라는 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평균하거나 가중평균해서 추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정하는 물가, 직접 시장에서 가격 형성되지 않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비시장 기반의 물가, non-market based 물가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비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추정된 물가로 인해서 올랐는데 이런 물가들은 우리가 미래의 인플레이션의 경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 물가 올라간 게 주거비라든가 이런 물가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추정되는 물가 때문에 올라갔지만 이런 물가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 무시할 거야.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 물가는 여전히 안정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금리를 앞으로 더 내릴 거야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윌러 이사도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그 코멘트가 그대로 어제 의사록의 일부분에 담겨 있어요. 아까 비시장성 물가 때문에 올랐고 이거는 신뢰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지금 연준은 장기적인 통화정책 전략에 대한 재설정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런 논리들이 들어가게 되면 최근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이거는 좀 우리가 무시하고 가도 돼. 이런 논의들이 생길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들을 좀 깔아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굉장히 금리와 그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네.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사실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주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또 페드 위원들 간의 의견이 또 엇갈리는 흐름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잘 모르는 혹은 놓쳤던 그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셔서 네. 네. 예, 시장이 너무 또 엄청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오늘 시장 흔들리는 게 사실 금리 너무 높아서 이런 부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강하네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장기 금리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요? 네, 그렇죠. 경제가 괜찮은데 또 내리네. 물가가 높은데도 무시하고 또 내리네라고 하면 미래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과열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장기적인 장기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시장 금리는 높아서 어느 정도 그것들을 견뎌내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좀 압축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금리와 또 실적과 연결되는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수님 나오실 때는 이걸 포인트로 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또 워낙 전문가시고요. 일단 우리나라 안쪽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들어왔고요. 또 오늘은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일단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던 애는 좀 긍정적인 또 기사가 나왔고요. 한동안 계속 팔아치웠던 반도체도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흐름들은 어느 정도 보여지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많이 샀죠. 한 2,700억 샀고 8월 이후에 작년 8월 이후 최대치였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매도였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많이 사서 이미 지난 4거래일 동안 4천억 넘게 매수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 들어왔다가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뭐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 물론 있었죠. 6조 5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전기 대비 29% 감소했고 컨센서스가 7조에서 7조 5천억 뭐 그 정도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뭐 워낙 뭐 범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있었고 최악의 상황에 7조가 깨질 거다라는 시장의 얘기들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악을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거 아니었나.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측에서 발표한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보면 대부분 다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좀 떨어내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1분기 정도면 바닥 아닐까. 뭐 이런 불확실성의 해소 혹은 뭐 실적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선반영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를 좀 자극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측면 하나하고 엔비디아 측면을 좀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 어저께는 사실 그래서 저가 매수 플러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모멘트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차세대 PC용 GPU인 RTX 50 시리즈에 처음에는 마이크론의 메모리만 탑재된 것처럼 얘기했다가 아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우리의 중요한 뭐 협력 업체다. 삼성전자는 잘하고 있다. 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는 삼성전자가 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그 전날 대만 업체죠. 뭐 팍스콘의 경우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고 그 상태 그때 나왔던 코멘트가 AI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 덕분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연초에 이미 반도체에 대한 바닥 얘기들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뭐 800억 달러 뭐 이 투자 계획도 중요한 뭐 심리를 좀 깔아주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가 매수하고 저점에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확인할 것들은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RTX 50 시리즈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의 차세대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아키텍처 기반의 그 GPU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매출의 한 1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거기다 넣더라도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겠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 전날 엔비디아의 젠스망 CEO께서 AI의 로드맵을 큰 그림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피지컬 AI라고 표현했는데 한국말로 글쎄요 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뭐 물리적 AI 시스템 개발을 네, 피지컬 AI를 통해서 플랫폼을 하겠다라는 이제 플랫폼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공개를 했죠. 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통해서 로봇하고 자율주행차를 동시에 이제 가상 공간에서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AI의 인프라, 뭐 플랫폼을 깔렸는데 이제는 이 깔린 인프라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유망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거야라는 그림을 어제 발표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피지컬 AI 모델은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자동화된 공장, 뭐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답답한 면이 있었잖아요. 네. PER 뭐 30배, 40배 정도 갇혀서 있었던 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씩 더 가시화되고 1월 달 실제 발표하고 나서 가시화되면 엔비디아의 사업 비즈니스가 좀 더 확장되거나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을 좀 한번 높여볼 수 있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새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작년 연말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가 저조한 실적에도 어쨌든 오늘 약간 떨어져도 어제 좀 올라준 맛이 있고 실적 저점 확인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코스피는 2,500선을 넘어선 상황이라서 우리가 볼 부분이 있고요.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변동성 요인은 큰 틀에서 이거라는 걸 꼭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